안녕하세요. 특허법인 BLT 한슬비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화장품 산업에서의 상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표란 개인, 사업단체, 다른 법인에게 쓰이는 종류나 표시를 일컫는 말로 제품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다른 실체와 구별하여 독창적으로 알리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상표란 가장 중요한 그 기능으로는 자타 상품의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정 기능, 재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표는 출원을 하게 되면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여부 등의 실체적인 심사를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받아 권리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에서의 상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화장품 브랜딩의 대표적인 특징은 회사명과 제품명이 각각 또는 함께 인지도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일 앞서 보시면 슈퍼 아쿠아 맥스 컨비네이션 수분크림이라고만 하면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지 소비자들에게 전혀 인식이 되지 않지만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그 회사명과 결합하게 된다면 어떤 제품을 의미하는 것인지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라로슈퍼제나 피지오겔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다른 예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리들샷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들샷은 제품명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고 리들샷을 판매하는 그 회사인 VT라는 이름으로는 보다 인지도가 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예 다른 예로는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의 이지듀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대웅제약이나 이지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 기미토닝샷이라는 아예 또 다른 별칭으로서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장품 업계에서의 상표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권리 범위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산업이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기 위해서 인체에 적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기술력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산업 그리고 빠른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 그리고 소비자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또는 또 이러한 특징에 반해서 이제 그 ODM 생산이 가능하고 빠르게 초기 비용이 낮은 이유로 인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책임 판매 업체가 10년간 7.2배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2022년에 생산 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36.1%에 불과함으로써 이제 지속 가능하게 수익이 창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서의 결론은 이제 판매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음에 반해 유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 원인의 결과로 이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고 경쟁력 있는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로는 이제 닥터지 AI가 2024년 뷰티 키워드로 뽑은 게 이제 맨즈 뷰티, 옴니 뷰티, 컨셔스 뷰티, 성분의 취향화, 스마트 뷰티 이렇게 5가지를 뽑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컨셔스 뷰티와 성분의 취향화입니다. 이제 의식 있는 뷰티를 주목하는 MZ 세대들은 이제 비건이나 클린 뷰티를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남녀를 불문하고 어떠한 성분이 자기의 피부에 맞는지를 이제 고려해서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2024년의 그 화장품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료를 봤을 때도 성분을 까다롭게 체크하는 체크 심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제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 개념인 기능성 화장품이 등장하여 이러한 화장품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성분이나 효과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통한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이미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제품의 이름을 통해서 성분과 효과를 직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보면 아까 보여드린 화장품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지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는 것인지가 화장품의 이름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필 요소가 효과나 효능 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간 것이 인 거고 이제 이게 마케팅에 적용이 되고 있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마케팅에 이제 적용되고 있음과는 별개로 권리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성분이나 효과를 소비자에게 어필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를 어떻게 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요구됩니다. 즉 보통 명칭이나 관용 상표, 성질 표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정은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과 관련이 있을 만한 것은 성질 표시 상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질 표시 상표의 예시로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가 화장품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화장품에 있어서 성질 표시 상표로서 거절된 사례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들이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효능 부분에서 보시면은 모이스처, 화이트,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보습을 위한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하여 등록이 거절되었고, 용도에 있어서 헤어 메이크업은 헤어 제품에 있어서 이제 온더 스팟은 트러블 케어 등의 스파 케어 제품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성질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여 거절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상표와 암시적 상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상표라는 것은 이제 성질이 직접적으로 표시됨으로 인해서 상표가 등록 불가한 상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암시적 상표는 직접적으로 표시하지는 않고 단순하게 암시하고 있다고만 해서 이제 상표 등록이 가능한 상표를 의미합니다. 이 미묘한 경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구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직감 또는 직접적으로의 의미입니다. 표장이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면 할수록 이제 암시적 상표라고 해서 등록이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화장품 관련 특허는 아니지만 AGS라는 것이 이제 에이스 골프 서비스가 아래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꼭 이거의 약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게 추론하는 과정이 적어도 하나의 인식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이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국어 상표입니다. 외국어 상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맞춰 이렇게 번역이 쉽게 용이하고 모두가 대부분이 이제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만 그렇게 소비자가 번역이 직접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의미 자체가 성질 표시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막기회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의 수요자는 알 수가 없지만 객관적으로 불어로 화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미용 실업에 있어서는 이제 효능 용도 표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등록이 불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점 적응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록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스트, 넘버원, 나이스 등과 같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을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지정 상품을 불문하고 등록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술적 상표와 암시적 상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비라는 상품이 화장품에 출원이 된다면 이게 등록이 될 것 같으신가요? 아무도 답을 안 주시는데, 네, 해당 상품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해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로얄비라는 게 얼핏 보면은 로얄 젤리라던가 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화장품이라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헤어 닥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어 닥터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헤어 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카락 의사나 머리카락 박사 등으로 모두가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게 지정 상품이 양모제로 이제 털이 나게 하는 그 제품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하여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지정 상품을 마스카라로 하였는데 등록이 가능할 것 같나요? 네, 이거는 등록이 안 됩니다. 해당 소프트 브라운 표장은 이제 부드러운 갈색, 차분한 갈색 등의 의미를 직감하게 하게끔 직접적으로 이제 지정 상품에 대해서 성질이 표시됐다고 하여서 등록이 불가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조금 기술적 상표와 암시적 상표의 구별이 조금 어렵고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약간 그 판단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시고 조금 더 이제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출원을 하시는 것이 조금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에 한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성분이나 효능을 표시를 하면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는 조성물 이름을 변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라마이드를 변형한 세라마이딘, 세라마이손 같은 경우, 레티놀을 변형한 레티노 타이트닝, 레티노 콜라겐 같은 경우, 펩타이드를 변형한 펩티노신, 닥터펩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 이 정도의 변형을 통해서는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이 정도의 변형을 통해서 상표 등록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또 주목할 점이 세라마이드는 등록이 됐고 펩타이드는 등록이 안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라마이딘과 펩타이드는 사실 그 세라마이드가 세라마이딘으로 변형된 거고 펩타이드가 펩타이딘으로 변형된 아주 유사한 변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는 등록이 되고 하나는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펩타이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펩타이드를 딘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등에게 펩타이드와 관련된 물질로 직감될 것이기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세라마이딘이 출원되기 전 한 10년의 기간을 두고 세라마이드로 이제 상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0여 개의 상표가 검색이 되었고요. 동일한 기간에 펩타이드를 검색을 해봤더니 한 600여 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즉 얼마나 유명한지에 따라서도 소비자에게 이제 성분으로서 직감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변형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유명하지 않는 그 성분의 효과를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성분에 관해서 이제 상표를 출원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의 변형을 통해서도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을 좀 선점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형이 어렵거나 이제 변형이 되더라도 이제 그거 가지고서는 등록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을 때는 브랜드 이름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닥터자르트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딘을 통해서 조금 성공 사례를 맛보다 보니 그 성분 이름을 포함한 상표 출원을 매우 다수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변형이 조금 별로 되지 않아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닥터자르트를 붙여서 대부분의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또한 성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면은 이 또한 브랜드 이름을 포함해서 코스알엑스, 더 레티놀, 더 페스, 샵 라이스, 세라마이드와 같이 직접적으로 성분을 표시하면서도 브랜드 이름을 포함해서 이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세라마이드나 레티놀 이러한 성분에 있어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이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다른 제품이 레티놀이나 세라마이드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치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서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표 전략 방법은 성분을 표시하는 상표 전략 방법은 조성물 이름을 변형시켜서 성분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이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식별력이 없지는 않은 그러한 변형을 통해서 등록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표 등록을 위한 전략으로는 입체 상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입체 상표는 3차원 입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한
입체 상표는 등록이 어렵지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용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의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한 점은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화수의 저런 가장 기본적인 스킨케어 모양이라던가 니베아의 크림 용기, 또한 에스트로더의 갈색병 용기 모양은 모두 입체 상표로 등록이 되어서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상표 등록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제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화장품 수출국 또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IP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별 국가에서 직접 출원을 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한두 개 국가에 진출을 하실 때에는 개별 국가 직접 출원을 선택을 하게 되시고 그 외에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게 되실 때는 마드리드 출원이라는 제도를 선택해서 상표를 출원하게 되십니다. 마드리드 출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절감되고 관리가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원화되어 상표가 관리되기 때문에 기초 출원 및 등록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 국가의 상표가 일괄적으로 소멸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 출원이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요소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국가별로 이제 상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수요국인 미국의 상표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의 특징은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은 그 지정 상품에 대한 상표는 자기의 권리로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 상표가 가장 우선이라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시나 등록 결정 후 심지어 등록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하셔서 미국에 수출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제 선점을 위한 목적보다는 빠르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 비교해가지고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공전 허락서의 허용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선등록 상표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사용 상표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등록 상표권자가 공전을 허락하게 된다면 이제 유사 상표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4년 4월부터는 우리나라도 공전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서 선등록 상표권자가 있더라도 그 사용자가 공전을 허락해 준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사 상표도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상표 전략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럽 상표 특징입니다. 유럽은 유럽 공동체 상표라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서 하나의 출원으로 유럽 국가 중 27개의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등록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등록과 관리가 편리하게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회원국 중 한 개국에서만 거절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상표를 좀 등록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이제 회원국에서 나가게 됨으로써 영국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이제 출원했거나 등록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영국법에 따른 권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표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표를 출원을 했을 때 거절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절 이유를 이제 알려주는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국 상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미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등록이나 거절 결정이 바로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중국 출원을 함에 있어서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국 상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존 동의서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서 선등록 상표권자가 후출원 상표의 공존을 동의하면 유사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조금 중국 시장에서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중문 상표를 별도로 네이밍해서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시장의 특성상 영문 브랜드명을 이제 영문으로 그대로 지칭하는 게 아닌 중문으로 변형해 가지고서는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수요자에게 인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용한 중문 상표를 별도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드리드 출원으로는 출원이 불가하고 이제 중국 개별국으로 출원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좀 인지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케팅과 브랜딩이 중요한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는 권리를 선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상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상표 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